자, 계속해서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지금 블로그 작업을 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확신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자세한 건 누구한테? 세무사님한테 상담하시라. 자,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이때 주택을 삽니다. 이제 재개발이 될 것 같아서 빌라를 사요. 근데 여기에서 관리처분이 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겠죠. 자, 여기 뭐냐면 주택을 예컨대 6억에 샀어요. 근데 권리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까요? 안 나오죠. 권리가가 예컨대 4억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 34평 아파트 입주권이 7억이다. 그럼 추가 분담금 얼마 내야죠? 3억을 더 내야 돼요. 3억을 더 내야 됩니다. 그리고 쭉 갖고 있다가 이제 공사를 해서 입주를 했어요. 자, 입주할 때는 뭐 사용 승인을 받거나 준공을 받거나 하는데 보통은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준공은 그 뒤에 나니까. 그래서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 때 만약에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관리처분 전에 파는 이 시점이 이때 팔면은 그냥 여기에 따른 주택으로 봐가지고 주택에 따른 세금으로 먹이면 되겠죠. 관리처분 인가 나오고 입주 때까지는 뭐야? 이거는 입주권이라고 하죠. 입주권. 이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입주권이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대권은 우리가 물권법적으로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뭐예요? 기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을 아파트 지어지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거죠. 현재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입주권이 있고, 그러면 이거 팔 때 내가 파는 시점이 자, 이때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조합원 입주권은 기준 시점이 이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시점, 그 다음에 입주 시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관리처분 인가 전에 팔았으면 그냥 주택으로 보면 되겠죠. 주택 사서 판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팔았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볼 건지, 그 다음에 만약 이때 입주하면 여기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볼 건지,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와 입주 전 이 사이를 어떻게 볼 건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막연하게 이해하는 거 뭐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 시점과 관리처분 인가 후 그리고 입주한 후에 각각 단계별로 3단계를 나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중택 세무사님 자료를 이건 거의 그냥 베꼈어요. 서중택 세무사님 거를 내용을 했으니까 유료 상담 하실 때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1세대 비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죠? 우리가 12억이죠. 내가 주택을 하나 갖고 있어요. 내가 주택을 예컨대 6억에 샀어요. 근데 이거를 12억에 팔았어요. 세금 낸다? 안 내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죠? 만약에 내가 6억에 샀는데 예컨대 18억에 팔았다. 그럼 세금 낼까 안 낼까요? 내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데, 양도세를 안 내는데, 그거는 금액이 일부 이하일 때, 얼마일 때? 현재는 12억이에요. 12억 이하. 그래서 12억 이하는 세금을 안 내지만 12억이 초과되면 초과된 부분만큼만 세금을 낸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양도 차익이 얼마냐? 양도 차익에 대한 또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양도 차익 계산해 볼까요? 자, 6억에 샀는데 18억에 팔았다. 그러면 12억이잖아요. 그러면 12억 기준이 넘어간 금액이 뭐죠? 양도 차익 얼마죠? 6억에서 18억이면 양도 차익이 12억이죠. 12억에다가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18억에 그 다음에 양도가액이 18억 마이너스 산 금액이 얼마예요? 12억이네요. 12억.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나 봅니다. 그러면은 18분의 6 그러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면 12억이 3분의 1이면 4억인가요? 뭐 이 정도 나오나요? 양도차익이? 양도차익 4억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이제 세금 내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조건 1세대 1주택이면 세금을 안 내는 줄로 아는데 그분은 아마 고가주택을 안 갖고 계셔봐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고가주택 12억을 넘는 것은 12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데, 자, 원래는 옛날에는 보유 요건도 필요 없고 거주 요건도 필요 없었어요. 근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는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이.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거주 요건이 추가로 들어갔다. 그래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양도세 혜택이 없는 거죠. 자, 예외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또는 2017년 8월 2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그 뒤에 했는데 계약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면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집에. 그리고 8월 이전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그 뒤에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면 어떻게 된다? 살지 않더라도 거주 요건이 거주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임대료 등 요건 충족 시, 임대료 요건 충족이라는 것은 5% 이내, 그 다음에 임대보증보험, 뭐 가입 조건,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다 갖춘다고 하면,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는 뭐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거주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요건이 필요 없지만 무주택자는 유주택자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근데 둘 다 비조정 대상이다. 그러면은 둘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거는 세무사 상담. 자, 참고로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자의 경우 사용 승인일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조정 대상 지역이고 언제 비조정 대상 지역인지를 어느 시점으로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내가 어떤 재개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된다? 사용 승인일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 사용 승인이 뭐예요? 입주하는 시점 아닌가요? 승계 취득자의 경우는 사용 승인 기준입니다. 자, 사용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거주 요건은 승계조합원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일이 원칙이다. 사용 승인일 전에 실제로 사용 경우는 실제 사용한 거겠죠. 사용상의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 뭐 임시 사용 승인 받고 거주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위 주택의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뭐가 있다?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다만 승계조합원 입주권 매매 계약 당시에 계약금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잔금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치러졌어요. 그럴 때는 계약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는 거주 요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잊어먹잖아요. 그냥 2017년 8월 3일 이것도 잊어먹어요. 실은 저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승계조합원인 경우는 그 이후에 산 것은 무조건 거주 요건이 있고 그 전에 샀다면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다. 그 경계에 걸쳤을 때는 무주택 세대주만 거주 요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Q&A 한번 볼까요? 가령 2017년 5월 22일이면 8월 3일 전이잖아요. 취득일 당시 부모님과 동일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이 주택을 갖고 있고 내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승계 입주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때는 무주택 세대주의 아니잖아요.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1세대 독립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한 세대 내에서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그게 구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는 30세 미만의 미혼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예컨대 1년의 소득이 예컨대 한 1,100만 원 이상 되면은 독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부모님 세대에 살고 있고 독립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승계 입주권을 취득할 당시에 이게 무주택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없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 판별은 여기 좀 뭐 법에 따라 다른가 봐요. 지방세법에 의하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주택이 멸실되어야 조합원 입주권이 되고 소득세법은 관리처분 인가가 되는 경우 멸실 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 입주권이 됩니다. 자, 소득세법은 양도세 관련이겠죠. 양도세. 지방세법은 뭐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그래서 이제 재개발 지역의 관리처분 인가에 이주를 하면서 건물을 떼어 부시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 그거는 뭘로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이 멸실되면은 토지만 남잖아요. 그런 경우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방세법은 재산세와 뭐 취등록세 그렇죠? 그런 거에 관련된 거고 소득세는 이걸 팔았을 때 양도세이기 때문에 조합 입주권이 어떻게 기준을 잡느냐 이 두 개가 다르긴 하지만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되기만 하면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실제로 멸실하지 않더라도 팔게 될 때는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본다. 이 정도로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조합원 거주요건. 원조합원이 있고 승계조합원이 있어요. 원조합원은 그 전부터 조합원인 거고 승계조합원은 나중에 조합원 거를 입주권을 산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거주요건 및 보유기간 계산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또는 재개발하여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준공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까 나왔었죠. 그렇죠? 역시 이건 다 세무사님 교육자료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2017년 8월 2일 거에는 이전에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뒤에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크로 리바임이라서 제가 좀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흑석동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 관리 처분이 2015년 6월 11일인가 봐요. 아크로 같아요. 아크로 리바임이 2011년 11월 23일이네 사용 승인이 2018년 12월 며칠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가 그래요. 그래서 흑석동 원래 조합원이 조정 대상 지역이 2009년도에 있는데 6년 동안 살았어요. 거주. 근데 관리 처분 전이었잖아요. 그 2009년이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만약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취득했으면 구주택 취득일이 기준 판단이 되고 거주요건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구주택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근데 관리처분 인가 후에 샀어요. 이때 샀어요. 그러면 신주택 취득일 기준 판단이 되고 신주택 준공일이 보유기간 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승인 이 시점부터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2017년이었죠. 2017년 8월 1일이기 때문에 자 이때잖아요. 2017년 8월 2일이기 때문에 이분은 2009년도에 이미 샀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는 자 원조합원 입주권 소유자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분의 토지 증가분 요거에 대해서는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 아파트 지금 아크로 지분이 대충 한 22평 되나요? 평균 34평 기준으로 굉장히 지분이 높은 걸로 나와 있죠. 영정률이 230%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빌라 지분이
예컨대 30평이었다. 그러면은 새 아파트 지분이 더 작아졌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빌라 지분이 6평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34평을 받고 보니까 빌라 이 땅 지분이 6평에서 22평으로 늘어났죠. 16평이 늘어났어요. 이런 경우는 이 16평에 대한 토지 실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증가가 된 거죠. 취득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용 승인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 증가분이 있는 재건축 재개발인 경우는 사용 승인이 된 경우는 토지 증가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토지 증가분 양도 차익은 사용 승인일에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봐 세율을 적용하고 토지 증가분이 있는 경우 사용 승인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70에서 60%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토지 증가분 저 같은 경우는 토지가 106평이었기 때문에 46평이라든가 상가 이거 받아도 지분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게 없죠. 근데 옛날에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 뭐죠? 지분 없는 집만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토지 취득을 한 거죠. 추가 분담금 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원조합원이라도 뭐가 있다? 2주 거주 요건이 필요하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1세대 1주택이에요. 양도가액이 18억이에요. 2024년 3월 3일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5억이에요. 관리처분 인가율이 2020년 5월 5일이고 권리가액이 8억이에요. 예상분담금이 2억, 분양가가 10억이에요. 자, 해당 주택에서 2014년부터 19년까지 5년을 거주했어요. 자, 요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보면 2013년 1월 8일에 5억에 취득했고 20년 5일이 관리처분인가고 2024년 3월 3일에 18억에 양도를 했어요. 권리가액이 관리처분 당시에 권리가액이 8억이고 분양가 10억, 예상분담금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상분담금이 정확히 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사업성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을 말하는 건지 자 권리가액 8억이니까 분양가 10억이면 2억 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10억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예상 분담금 2억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게 10억인데 요거 합치면 12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비율이 낮아가지고 예상 분담금을 2억을 더 낸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기 12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2억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추가 분담금 8억에 대한 2억 추가 분담금에서 분양가 10억을 맞추고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사업비로 2억을 더 냈다는 뜻인지 이 부분이 아리까리해요. 근데 우리가 참고 삼아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이 얼마냐면 5억에서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이 5억인가요? 3억 아닌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권리가액이 8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권리가액은 그 당시에 그 건물에 대해서 가격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조합에서 8억이고 내가 5억에 샀으니까 3억인 거죠. 3억. 자, 양도차익은 그 다음에 권리가액이 8억 관리처분 전 자 3억 관리처분 8억에서 얼마예요? 18억? 그럼 뭐죠? 이거는 10억이에요. 양도차익이. 자, 그래서 양도차익 보면 3억과 10억이 됐죠.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 전, 관리처분 인가 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비과세 양도차익이 뭐냐? 여기는 실은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양도차익이 12억이 안 되니까. 자, 양도차익 과액이 3억인데 비과세 양도차익이 2억이고 과세 양도차익이 1억이래요. 자, 이거는 왜 그런 거 아니 모르겠는데 이걸로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자 3억에 대해서 3억 곱하기 있죠. 3억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전체 매매가액의 18억 분의 12억 총 들어간 돈을 이렇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휴익금은 10억 분의 18억에서 12억 요 부분이 정확히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세 양도 차익이 1억이고 그 다음에 3억 3,300 정도 된다. 그 이야기 같아요. 그럼 두 개 합치고 거기서 기초공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합치고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고 여기는 적용되지 않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 손님도 오면은 그냥 세무사 사무실 가라고 해요. 이거 계산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대략 이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관리처분 인가 전, 관리처분 인가 후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 계산을 한다. 그 전에는 관리처분 인가 전, 관리처분과 입주 전, 입주 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지 이런 계산은 세무사님한테 가셔서 상담받기 바랍니다. 자,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보면 1주택을 소유했어요. 1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한 경우 어떠냐? 비과세 요건은 모두 만족한 경우다. 자, 첫 번째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겠죠. 보유 거주 요건. 그 다음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에 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A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경과한 후에 승계조합원을 승계조합 입주권을 취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돼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A라는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를 해요. 근데 A라는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후에 B라는 주택의 아파트 입주권을 사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들어가기 때문에 A주택이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산 주택을 팔아요. 얼마 이내에? 3년 이내에 주택을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A라는 이 주택을 사가지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파트 이사 가볼까? 조합원 입주권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산 시점이 1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주택을 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거 산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이것을 팔아야만 이게 뭐다? 1주택으로 봐서 양도세를 낸다 안 낸다? 혜택이 있다 그 말이죠. 고가주택이면 당연히 내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1주택 소유를 하고 있는데 실소유 목적의 1조합원 승계권을 취득한 경우, 자, 비과세 요건 모두 만족해야 된다. 비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 종전주택은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방금 나왔었죠. 1년이 지난 다음에 입주권을 사야 된다. 자, 2022년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 취득 조건이 없다 봐요. 그다음 승계조합원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나서 종전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해야 된다.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거는 옛날에 대체주택에 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이래야만 혜택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A라는 주택을 샀어요.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을 샀어요. 근데 2022년 2월 14일 이전은 취득은 해당 요건이 없대요. 복잡합니다. 어쨌든 그러고 나서 3년이 경과했어요. 3년이 경과한 다음에 요거를 팔고 이걸 팔고 이 주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가서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 세대원이 여기에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2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서 살면, 자, 기존에 이 주택 판 거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기존 주택의 조합원 입주권은 변경되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A라는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게 뭐죠? 바뀌었어요. 조합원 입주권으로. 그러면은 내가 이사를 가면서 C라는 주택을 사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주택이에요. 내가 원래 주택 하나가 있었는데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가 짓는 동안 내가 나가서 살아야 될 동안 새로운 주택을 사는 경우, 이게 뭐다? 대체주택이다 그 말이죠. 대체주택. 자, 종전의 사업시행 인가할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시행 인가이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 개 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가 난 후에 내가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거야. 아, 내가 이사를 가야 되겠구나. 왜냐면 이제 곧 허물 거니까. 그래서 주택을 내가 이사 갈 집을 미리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체주택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근데 이 기준 시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아니라 사업시행 인가일 후에 내가 미리 이사를 갈 수도 있죠.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무주택, 1주택 이거 해야 돼요. 1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있을 거고 이건 잘 모르겠고. 그다음 재건축 등으로 해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되는 3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게 제가 2년인지 3년인지 헷갈려요. 옛날에는 2년이었던 것 같은데. 자, A주택을 취득을 해요. 그다음에 이게 관리처분 가서 입주권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새 아파트가 이게 생길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살 집을 전세 살 수도 있지만 뭐다 이거를 대체주택을 취득한다. 대체주택이 한 공사 5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입주하고 나서 2년 이내에 이걸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최대 공사 기간이 3년, 입주 2년이면 5년 내에 이거 팔면 되는 거예요. 내가 2년 내에 이사를 들어가면 되니까 아파트로. 그러면은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갈 때, 집값이 올라갈 때는 대체주택을 사면 집값이 예컨대 5억에 사는데 이게 10억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5억을 뭐예요? 차익을 먹어요. 양도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대체주택은 양도세를 안 내는 거예요. 물론 고가주택이면 내지만 초과된 부분만큼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대체주택을 찍으면서 대체주택을 부동산이 가격이 상승할 시점은 뭘로 한다?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세금 혜택을 보면서 대체주택 취득은 뭐다? 사업시행 인가일 후라고 했어요. 사업시행 인가일 후인데 가끔 질문하신 분들이 옛날부터 2개 주택을 갖고 있어요. 1, 2. 근데 여기 재개발됐어요. 자, 요거를 대체주택 혜택 받을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대체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나 집이 부셔지기 때문에 내가 집을 사가지고 공사하는 동안 내가 살다가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 그게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게 대체. 대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체. 뭔가를 대체한다. 그러면 기존의 집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게 인 거지 처음부터 집이 2개가 있는 것은 대체주택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양도소득세 조합원 입주권 최근 해석 변경인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주택 취득 시 주택수가 주택수에 무관하다고 하는 국세청 하는데 조세심판에서는 한 주택만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역시 세무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비과세 2021년 취득분부터는 분양권도 뭘로 본다?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 시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옛날 분양권은 뭐였어요? 분양권. 일반 분양, 그러니까 조합원은 입주권이라고 하고 일반 분양은 뭐라 했어요? 분양권이라고 했죠. 분양권은 집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자, 분양권이라는 것은 현재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이 지어지면 거기에 이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죠. 그래서 일종의 뭐다? 이거는 기대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대권. 집으로 그러니까 어떤 집에 대한 기대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현재는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수를 안 봤어요. 근데 분양권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주택 가격을 올리는 상승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봐서 세금에 대한 중과세 이것을 매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간이 언제? 시기가 2021년 취득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면 되겠네. 연도 나오고 그러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헷갈리면 되겠다. 자, 2022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이고 2023년 1월 12일 이후의 양도분부터는 종전주택 양도는 3년 이내 하면 비과세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종전주택 보유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종전주택을 갖고 있어요. 2013년도에 산 주택을. 그 다음에 분양권을 21년도에 샀어요. 이때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A주택을 팔았어요. 여기 보면은 분양권 취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3년 분양권 취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리고 3년 내에 신규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1년 이상 거주하면 뭐다? 혜택을 본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상생임대주택. 상생임대주택은 뭐냐면
원래 민간임대 사업자는 5%밖에 그 보증금을 못 올렸잖아요. 그런데 상생 임대주택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이라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5% 이내에서만 올려줘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는 혜택을 보겠다 그 말이죠. 자, 이거는 구청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구청과 세무서 사업자 등록 필요한 사람 뭐예요? 임대사업자예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임대사업자가, 그러니까 일반 임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전세계약에서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인상하고 상생 임대인 개념이 속해버리면 뭐다? 혜택을 주는데 어떤 혜택을 주냐?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장특공에서 2년 거주 요건이 면제된다. 거주를 안 해도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실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헷갈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택을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이미 이때 임대차 계약이 있어요. A라는 사람과. 그런데 이때 B가 사요. B가 주택을 사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지속된 경우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혜택도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 이후로만 혜택을 볼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전 임대차 계약은 이거죠. 그 산 시점 이전의 임대차 계약. 요거는 소유자 본인이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그때부터 새로 적용되겠죠. 그렇죠? 취득 시 기존 매도자에게 승계받은 계약은 해당성이 없어요. 이때는 해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가 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거니까 그 정권은 무시하고 B가 새로 이 주택을 사면 산 시점 이후에 부터 적용되고 기존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1년 이상 6개월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 상생 임대차 계약은 2021년, 2024년 사이 때는 임대차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인상 계약을 해야 되고, 또는 5%를 안 하고 금액을 유지하거나 보증금을, 또는 심지어 보증금을 인하한 경우, 이런 경우가 되고 2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다? 아까 2년 거주 요건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하고, 이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그렇죠? 한해서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자, 직전 임대차 계약이 2020년 8월 1일, 임대인과 상생 임대차 계약 2021년 8월 1일 임대인이 다르므로 이때는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그 혜택을 그 5% 범위를 준수해야 되는 거지, 남이 해놓은 걸 승계받은 경우에 그 남이 한 거에 대해서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설명 그림이 어디가 나왔을까요? 이걸 볼까요? 자, 주택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에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 계약,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그림이 여기 해당되는 모르겠지만 2020년 8월에 A주택을 계약을 했어요. 임대계약을 2020년에 했어요. 10월 1일 날. A주택 매수인 명의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리고 2021년 5월에 주택을 임대차 계약 보증금 일부 수령 매수주택 잔금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5월 1일 날 5% 갱신됐고 2026년 5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 비과세가 혜택이 안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자,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게 낫겠죠. 사례는 주택을 취득하기 전 매수자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로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 사항 없다. 그러니까 그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상생 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사고 나서부터 계약을 새로 쓰거나 그렇게 혜택이 있지, 내가 승계받았다고 해서 앞에 매도자의 그 지위를 승계받는 것은 아니다.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론 임차인과의 권리관계는 뭐야? 승계를 받지만 그 상생 임대주택은 내가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나이가 새로 산 시점부터 그런 게 적용이 돼야지 옛날에 했던 매도인의 그 지위를 가져와서 내 지위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냥 통상적으로. 자,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접 임대차 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매도인이 임차인의 거주 요건 임대차 계획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주택을 계약을 했어요. 이때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 조건. 그러니까 매도인이 팔면서 내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 집에 대해서 계속 살면서 매도자가 내가 임차인으로 살면서 매수자가 그냥 사는 거죠. 그럴 경우는 그 계약한 시점부터 상생 임대주택을 보면 될 것 같아요. 다 비슷한 논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 이상 임대 기간은 통산한다. 직전 임대차 계약 또는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정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계산을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자, A와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또 B와 계약을 했어요. 그럼 1년 하고 나면 두 개를 합산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단 보증금 여기서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전과 동일하게 정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 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여기서 1년 지났다고 해서 5%또 올려버렸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금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서 정전 계약 임차인이 나간 경우에 그것을 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제도 취지가 왜곡된 거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이거는. 자, 상생 임대주택 Q&A를 한번 볼까요? 자, 3주택자가 이 주택 모두 상생 임대 조건에 맞게 임대 줬다. 그렇다면 3주택을 팔 때 매번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 아니요. 마지막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 첫 번째 임차인과 두 번째 임차인이 다른 경우 상관없나? Yes. 첫 번째 임차인과 두 번째 임차인이 다른 경우는 다만 어때요? 임대인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새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승계해 두 번째 계약을 5% 이내에 올려 맺은 경우라면 새 집주인은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는 어떻게 돼요? 최대한 2년을 준수하라고 하겠죠. 남이 임대인이 어떤 그 가졌던 기간을 후 임대인이 그걸 가져와서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 제도 취지에 맞겠죠. 그래야만 임차인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다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서 5% 이내 계약을 한 경우는 가능하다.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 경우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첫 번째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두 번째 계약은 2년 이상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거꾸로 말해서 두 번째 임차인이 1년 6개월만 살다 나간 경우는 상생 임대인이 될 수 없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에서는 1년 6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2년을 채워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계약과 두 번째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다. 이런 경우는 공백이 있어도 상관없다. 다만 두 번째 계약이 제도가 만료되는 2024년 12월 30일 이전까지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우리가 흔히 알아서 이거 아닌가요? 자, 다가구는 뭐예요? 개별 등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제 기준으로는 다세대는 뭐죠? 세대가 많다는 것은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같은 건물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건축물 대장상 1층이 상가, 2, 4층이 주택인 경우 이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1층은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는 해당 상가를 양도했다. 그럼 뭐 전부 이게 뭐예요? 주택이 보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은 다가구 주택이지만 다가구가 이제 그 주택을 보지만 세법은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뭐 세대가 많다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로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 기준은 이제 3층 이하 주택 층수의 660해배 바닥 면적 200평 이하, 그다음 19세대 이하 거주 이런 경우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고 세법상은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이라도 실질 현황이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세대가 실제로 독립해서 살고 있다 정도 보여 정도 되면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실질 현황이 다가구 주택 기준에 해당되지가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면은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 전체를 한 개 주택 보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은 그 주택 수가 개수만큼 있는 거니까 뭐야?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괄 양도하는 경우 다세대 주택으로 보아서 1호마다 1개 주택으로 본다. 이때는 다주택자 중과세 된다. 그래서 실무상 옥탑 때문에 발주자가 발생한다. 이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사람이 이걸 갖고 있어요. 자, 이거를 다 가구.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걸 주택으로 쓰는 네 개잖아요. 그럼 다가구로 오면 이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실질로 이것을 다세대 주택으로 봐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택수가 하나, 둘, 셋, 네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다세대 주택에 다세대로 봐버리면 어떻게 된다? 세대 주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세에서는 불리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예컨대 이제 우리 다가구 주택은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단독주택도 있잖아요. 4층짜리 건물. 위에 2개, 3층에 2개, 2층에 2개, 1층 하나, 뭐 지하에 하나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소 8가구가 살아요. 8가구가. 그래도 뭐죠 이거는? 여기 2개도 방이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전체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이게 다가구. 자, 다세대는 우리 빌라처럼 생각하면 되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했을 때 9세대가 각각 등기가 따로따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크기의 건물을 하더라도 이걸 다가구로 보면 1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개의 주택일 때 뭐야? 아까 12억 초과된 부분만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이런 경우는 뭐예요? 12개, 9개의 건물을 9개 주택을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가구냐 다세대를 볼 거냐 어떤 거에 따라서 이 세금의 이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다세대 주택에 해당되면 이 다주택자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용도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고 있으면 즉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보다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계약상 뭐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특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거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는 다 주택으로 본다. 주택으로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피스텔을 사면서 민간임대 사업자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으로 놔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혜택, 종부세라든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뭐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반 사업자가 아닌 민간임대 사업자로 사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코치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임대 사업자로 하신 분들은 이제 취득세도 감면받고 나중에 이제 이게 세입자가 들어와서 전입신고 하더라도 주택을 보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수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혜택이 있는데 만약 이걸 모르신 분들은 취득세도 제대로 다 내고 거기다가 이제 주택으로 인정된 경우는 이 다주택자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고급 아파트 갖고 있으면 오피스텔 쓰면 뭐부터 팔아야 돼요? 오피스텔부터 팔아야 되죠. 오피스텔부터 싼 것부터 양도 차익이 짠 것부터 세금 적게 내는 것부터 팔아야 됩니다. 그 양이에요. 자,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은 이거는 이제 주택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무실로 쓰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파트를 팔기 전에 미리 양도를 해버리는 방법. 왜냐하면
아파트가 더 비싸니까 양도 차익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오피스텔 이익도 안 났는데 괜히 오피스텔 갖고 있어서 양도세를 다주택자로 세금을 매기면 많이 내니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6억 이하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보통 다 6억 이하의 기준시가가 그렇죠? 뭐 방 하나 뭐 7, 8평짜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시가가 뭐 2억, 3억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이건 제가 코치 맞이해주는 방법이 이거예요. 너랑진 드림스퀘어 같은 경우도 자 이걸로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취득세도 85%인가 감면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안 내요. 뭐 1,000 얼마짜리도 12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과세되는 양도 차손. 자, 양도를 했는데 손해 봤어요. 그러면 다음에 팔았을 때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 그럼 뭐다? 두 개를 상기시킨다 그 말이죠. 상기시킨다.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양도 차익이 발생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경우. 그다음에 나중에는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절세 효과가 있다. 근데 이익 있는 걸 먼저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 있는 걸 팔면 안 되겠죠. 양도차익 2억에 이걸 먼저 팔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도차익 손해난 주택을 나중에 팔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요거 혜택을 안 봐주겠죠. 비과세되어 A주택의 양도차손이 A주택의 양도산이 B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반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차익 발생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뭐 써요? 세금을 냈죠.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팔았는데 나 손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냈던 양도세 좀 돌려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주택을 먼저 파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는 이거예요. 보통 부모 형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아파트를 좀 싸게 주고 팔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죠. 여기 보면은 법 167조 소득세법이겠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을 보면은 자 양도 차익이 3억 그리거나 시가의 5분의 1 이상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를 한정한다. 부당행위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뭐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이때 부모님은 양도소득 내는지 안 내는지 그다음에 증여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이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취등록세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지가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거래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세무사와 상담합니다. 저도 증여할 때 세무사하고 상담했어요. 상담하고 상담료 주고 그다음에 일도 맡겨요. 왜냐하면 나중에 증여세를 적게 신고해가지고 과태료 맞고 그러지 않도록 책임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돈 수수료 줄 테니까 세무사에서 책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요즘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남는 거예요. 그거를 막 돈은 수수료 뭐 몇십만 원 안 내려고 1, 20만 원 안 내려고 막 본인이 낑낑대고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과태료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양평 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모 교수님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세금 안 낼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몇백 과태료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 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세무 관련해서는 항상 세무사에게 조언을 구하고 이게 나중에 뒤탈이 없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개략적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 정도지. 우리가 이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님도 계실 정도인데 우리 중개사가 이거 뭐 알겠어요. 그냥 우리는 기본적인 개략적인 개념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아파트를 좀 싸게 팔 수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게 이제 근데 22억짜리 시가가 22억짜리인데 감정평가가 18억인데 15억에 팔았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전세가 8억이 있다. 그러면 뭐요? 부담부 부담부 매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8억은 이제 자식이 승계 가기 때문에 15억에서 8억에 뭐 7억만 실제로 돈이 가면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세무서에서 봤을 때 실은 이거 적어도 18억에는 거래돼야 되는데 15억이 그랬다면 3억을 어떻게 할 건지 증여로 볼 건지 말 건지 이런 문제가 막 생겨요. 그럼 증여세를 또 따로 내고 18억에서 15억까지 3억에 증여세 내고 15억에서 8억 보증금 뺀 이 7억에 대해서는 현금이 실제로 갔는지
현금을 안 가고 뭐 되어 있다면 또 뭐 이렇게 차용증 썼는지 이자 계산을 하는지 그다음에 8억은 이제 또 전세보증금을 껴안고 사는 경우는 이 8억에 대한 부담부 매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로 나중에 부모가 이 전세보증금을 내주는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 또 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하실 분들은 누굴 통해서 세무사님을 통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평가 금액은 감정평가 같은 경우도 저도 실은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제 증여를 하거나 어떤 이제 특수 거래가 할 때 그럴 땐 특수 관계인간이 거래할 때는 이거를 뭐냐면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대충 얼마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예컨대 뭐 땅이 됐던 단독주택이 됐던 뭐 빌라가 됐던 그러면 그 거래가 거의 없는 그러한 유형의 부동산이라면 그런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라든가 증여 이런 거 할 때도 반드시 세무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수박 그닥식으로 대충 이렇다 정도 우리가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하시고 자세한 건 누구? 세무사님에게 상담하시라. 상담은 뭘로? 유료로 꼭 수수료 주고 하십시오.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뭐냐 가끔가다 제 유튜브 보고 막 전화하신 분 있어요. 공짜로 막 상담해달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제가 그런 거는 제 영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꼭 유튜브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내용 어느 정도 소화하시고 자세한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상담 받은 것보다 그래도 흐름은 알고 상담을 받은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하시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그냥 유튜브 찍고 공부하는 거지 제가 유튜브 찍지만 이 내용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개념에서 막연하게 이 정도의 대략적인 아웃라인이 이렇다 이 정도 파악하는 거지 우리가 자세한 건 꼭 이 전문가 그리고 가끔가다 아침에도 또 오신 분이 이제 그 명도소송 관련해 가지고 막 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 찾아가시라. 법무사. 옛날 제가 막 이 상의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제 영역도 아니고 제가 법을 전공했지만 명도소송 뭐 이게 좀 써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도 요즘 귀찮아 가지고 뭐 소유사건이라든가 제가 옛날에 소유사건 나고 등기도 제가 하고 막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귀찮아요. 저도. 돈 몇 푼 몇십만 원 그냥 쓰고 말지 그거 내가 하겠다고 왜냐면 자기 재산 가치가 몇십억 이렇게 막 또 10억 20억 이런 거 처리하시면서 돈 1, 20만 원 아까우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노량진 뭐 아니면 제 유튜브 재개발 보고 상담 오신 분들 전부 이 상담료 주고 상담료 주고 오시라고 합니다. 상담료 주고 와서 해주고 가기 때문에 저 사업자 등록증에 컨설팅 들어가 있어요. 상담료.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개략적인 아웃라인은 이제 자기가 공부하지만 자세한 거는 본인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돈 쓰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조합원 입주권은 어떻게 한다 이 정도 간단히 봤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생기면 좀 더 연구를 해볼 수는 있겠죠. 이런 아웃라인을 파악했으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